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 경제 시간입니다. 0.72, 주목해야 할 숫자입니다.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인데요. 이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.24명에서 급격하게 줄어 2022년 0.7명대로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하락하기만 하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인 올해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.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최저치를 찍고 올해 0.74명으로 오른 뒤 2027년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0.7명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. 실제로 이런 반등의 신호는 최근 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.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600여 명이었는데요.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회복한 건 6개월 만입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증가한 뒤 6월 소폭 감소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. 7월만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. 더욱이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증가율도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. 7월 전국 혼인 건수는 18,0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%가량 증가했습니다. 전체 기간으로 봐도 50% 넘게 증가한 1996년 1월 이후 최고입니다. 대구 경북만 보면 대구에서 올해 7월까지 누적 5,700여 명이 태어나 지난해와 비교해 1.3% 늘었습니다. 경북은 누적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%가량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500명 넘게 줄던 감소세가 주춤했는데요. 혼인 건수도 대구가 올해 누적 5,5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.8% 늘었고 경북은 13.4% 증가해 증가율이 각각 전국에서 두 번째,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꼽았습니다. 통계청도 관련 정책 지원이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실제로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인데요.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. 또 만 2살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급여도 올해 신설했습니다. 혼인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구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결혼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책 효과라는 의미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코로나19 기간 미뤘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겁니다. 혼인 뒤 출산은 평균 2년 정도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었던 영향이 이제야 출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 효과로 볼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그렇다고 저출생 대책을 멈출 수는 없겠죠. 정부도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결혼, 출산, 양육이 장점이나 가치 있는 요소, 즉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, 또 주거 및 결혼, 출산, 양육 이 세 가지를 큰 틀로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월급여 인상,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데요. 다만 전문가들은 이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이 정책 수준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이 정책의 신뢰성이 낮고 청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수준이 있으면 그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여놓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이벤트성 정책으로 호들갑 떨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. 결혼과 출산이 필수는 아닙니다. 하지만 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보다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.